오늘 우리 지수가 장중에 3,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었는데요. 당연히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경계감이 좀 많습니다. 중국이 오늘 중국 현지 시간으로 10시에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숫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특별히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를 모시고 중국의 성장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거시 전망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까지 함께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을 올해 하반기에 특히 계속해서 좀 경계를 하셨는데 예. 실제로 주식시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고요. 예. 먼저 마침 저희 이제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교수님께서 전망 어떻게 하신지 예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넘길 수 있겠습니까? 5%는 좀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는 국면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4 내지 5% 정착되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 GDP 중에서 이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4%로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특히 건설 투자가 상당 부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건설 투자에서 그렇게 높은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건설 부분의 가행 투자 문제, 그다음에 주택가격 거품 문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건설 투자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앞으로도 더 둔화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4 내지 5% 성장하면은 저는 안정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만 성장해도 앞으로 중국 경제가 잘한 성장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금융 부분이 실물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성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실물 부분으로 돈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일부 돈이 금융시장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실물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실물은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금융 부분이 상대적으로 주시장, 채권시장이 상대적으로 팽창되는 국면이 앞으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좀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 자금이 시장의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경기를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는 낮겠다. 예,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코로나19 이후로 경기는 안 좋았지만 모든 자본시장은 올라갔던 것 그런 측면 그런 것과 비슷하게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이 풀렸는데요. 그게 예. 실물로 가느냐, 금융으로 가느냐. 중국은 그동안 그 돈들이 실물로 갔어요. 그런데 주로 건설 투자 이쪽 투자로 갔는데 이제 그 돈들이 금융시장으로 일부가 옮겨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에도 중국의 헝다그룹이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자 지급일이 도래할 때마다 제대로 돈을 갚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자회사도 팔고 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좀 소화를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이자 지급 액수가 계속 커져서 저희가 안심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는다는 겁니다. 헝다그룹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환타지와 무슨 여러 지금 부동산 기업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 좀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 2009년 세계경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2009년 9%, 2010년 10% 성장했거든요. 그때 건설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뒤로 투자 중심으로 9%, 10% 성장했습니다. 가행 투자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주택 가격 엄청난 거품이 발생됐죠. 그래서 건설 투자, 가행 투자 문제가 드러나고 집값도 떨어지니까 앞으로 건설업자들, 건설업체들 많이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많이 드러날 거예요. 이 진통의 시기는 좀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우리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려감을 반영해서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서 저도 사실 엄청 공포스럽더라고요. 1,200원이라는 숫자를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다행히 1,800원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저는 올해 환율은 많이 안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경상수역자가 GDP 대비 올해 4.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주요 신흥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가 한 3% 올랐어요. 근데 천미이 원화 가치는 10% 떨어졌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하고 중국 이하나 환율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하나 가치는 지난주까지 한 1%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화는 한 10%가량 떨어졌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저는 원화 가치가 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다. 환율이 여기서 일시적으로 오를 수가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율은 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그렇다면 왜 지나치게 다른 통화 대비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겁니까? 그거는 외국인 주식 매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한국이 제일 세계 경제 선행하거든요. 아, 그게 왜 그럴까요? 수출 비중이 많아서입니까? 그렇죠.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고요. 그다음에 OECD가 매월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지난 7월에 고점을 쳐버렸습니다. 예, 피크 그리고 아웃이군요. 8, 9월 떨어지고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다른 선행지수, OECD 전체 선행지수 한 4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우리 경제가 제일 나쁜 조짐이 먼저 나타나니까 좀 환율이 좀 미리서 좀 오른 거죠. 한국의 수출이 둔화되고 한국 경제가 좀 나빠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 반영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200원 넘는다면은 저는 우리나라 오늘같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첫 번째 질문을 시작을 해보면 네. 경제와 주가 수준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는 어떤 국면에 와 있는 것인지 그런 모든 거시적인 어떤 예상들을 반영을 해보면 진 씨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의 시작인지 아니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반등 국면의 시작인지가 가장 궁금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시점에 와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내년까지 멀리 보면 하락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 보면은 지루한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하고 기업 수익 혹은 경기지 않습니까? 금리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 국고채 시장 수익률 3년짜리가 작년 말에 0.99%였거든요. 최근에 1.8%까지 거의 예. 2배 가까이 올랐죠. 맞습니다. 사실 네, 그거에 그런데- 주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 국고채 금리가 급등했어요. 요새 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금리가 그렇게 그래서. 많이 올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그동안 잘 견뎠던 것은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OECD 선행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어요. 그게 6월에 고점을 쳐버렸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7월, 8월, 9월 거는 이달 말에 발표가 되는데요. 7, 8월 2달 연속 떨어졌거든요. 아까 그림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구해보니까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을 합니다. 내년 초까지. 그래서 주가가 내년 초까지 약간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내년 2분기 후 본격적으로 선행지수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추세적인 상승면 아니고 박스권 보이다가 박스권 하단이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아까 그 환율 얘기할 때 1,800원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800원이면 큰일 나죠. 1,180원. 예, 1,200원이고 1,180원 예. 그렇게 알아들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리고 그 앞서 그 국고채 금리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채권 가격이 너무나 많이 역사적으로 떨어져서 예. 채권 종사자들 중에 소위 이제 회사를 자발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와야 하는 예. 사람들도 생긴다고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지금 그게 뉴스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예. 이렇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굉장히 채권 시장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많이 회자가 지금까지는 되지 않아서 예. 경기가 좋아서 채권 수익률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주였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초점이 맞춰져 맞춰졌는데 예. 이제 금리보다는 저는 경기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금리는 여기서 크게 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제가 추정해 보니까 올해부터 2%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데 금리가 많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저축이 투자보다 많습니다. 돈이 남아돌죠. 지난 6월 말 현재 한국의 자금순환표 보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848조나 됩니다. 물론 대기업이 많이 가지고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은행들이 참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하죠. 그런데 기업들이 과거보다 돈 덜 빌려 쓰고요. 정부가 가계대출 지금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대출이 안 되면 그 돈 가지고 유가증권 위험하다고 주식을 안 사요. 채권만 사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금리는 거의 오를 만큼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전망할 때 이제 금리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보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남아도는 돈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모든 소재 가격이 올라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는 안 좋은데 예. 물가는 오르는 예. 스태그플레이션 장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정말 주식시장에는 악재인데요. 교수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엄밀한 의미에서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학 교과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공급국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되는 거. 뭐 그런 게 엄밀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물가는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병목 현상으로 뭐 소비자 중간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오르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우선 우리가 소득이 일정한데 유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기름 뭐 차에 기름 내야 예. 되죠. 더 비싸져요. 예. 다른 데다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죠. 네.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계가 소비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우선 물가가 오르는데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니까 물가가 먼저 올랐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가 잘못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갈 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조짐은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하지만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면 결국 증시는 오르는데 좀 제한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런 이슈가 내년에도 계속 우리 시장을 짓누르게 될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금리보다는 물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국은행도 다음 달에 뭐 금리를 한 번쯤 인상할 것 같은데요. 아마 내년에는 저는 금리 인상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앞서 말씀드렸으면 금리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르고 이제 경기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지표를 면밀히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행지수 세계에서 가장 선행하는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조만간 미국, 중국 다 떨어질 거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10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 이제 10월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뭐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 이렇게 떨어졌죠. 그다음에 뉴욕 제조업 지수 이게 ISM 제조업 지수에 좀 선행하거든요. 네. 이게 10월 들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데이터들이 이제 서서히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 뭐 우리, 중국, 미국 관계없이 다 같이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중에서 어떤 항목이 가장 떨어져서 경기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교수님? 지난 7, 8월까지는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지표가 7개예요. 예. 그런데 재고일 지수가 재고일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 그다음에 그래도 버텼던 게 주가였는데요. 주가가 지금 8, 9월 달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축소되다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아마 선행지수 하락에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재고 없어가지고 못 팔고 있고 수출입 지표도 너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달 수출입 지표도 저희 역대 두 번째로 수출이 많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공급이 부족하지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일부 산업에 한정된 거예요. 그렇군요. 반도체 칩 같은 거, 반도체 일부 산업에 해당되고 전체적으로 제조업 보면은 재고일 지수가 지금 8, 9, 6월 저점을 치고 8, 9월 굉장히 전체적으로 제조업 보면은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이 생산을 했는데 지금 물건이 덜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재고가 증가하는 국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하나의 산업이 강력하게 시장을 드라이브하면 전체적으로 시장도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군요. 교수님, 중국 GDP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네요. 전년 대비 4.9% 상승입니다. 오라는 숫자를 못 보고 여기를 하회하게 되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는 더 떨어지지 않고 3,008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예상치를 하회한 지금 외신에서는 5.2%까지도 봤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한 중국 지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부 내역을 봐야 하는데요. 아마 투자 쪽에서 많이 이축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도 조금 더 이축됐을 것 같습니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위 부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집값이 올라야 소비도 늘어나거든요. 사실 주가보다도 집값이 우리나라, 미국, 중국 다
집값이 소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 중심으로 중국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값이 떨어지면서 야. 소비도 위축되고 그렇죠. 설비 투자, 건설 예. 특히 건설 투자가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중국이 저 정도 성장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중국이 그동안 급성장을 예, 하다가 이 예. 정도면 중국의 추세로 보면은 뭐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시장에서는 당장은 좀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0.9% 하락하고 있고 중국의 GDP가 예상보다 하회한 것은 이 건설 지표의 부진일 것이다. 집값 하락이 이끌었을 예. 것이다라는 이 교수님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집값이 떨어져서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 약간 지금으로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저는 뭐 예. 집값 정말 많이 오르고 있으면 내년에 우리 집값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부동산 집값을 가격까지도요?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가 단기적으로 보면요. 금리하고 대출액이에요. 지금 금리 오르고 대출액 떨어졌죠. 그런데 6개월, 12개월 후에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기입니다. 경기 중에서 대표적으로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네. 동행지 순환 변동치거든요. 예. 그게 선행지수가 지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으면 내년에는 저는 동행지 순환 변동도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집값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데 예. 내년엔 또 대선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까, 교수님? 은행금리 생각해야 되죠. 아. 주가가 떨어질수록 또 배당 수익률은 높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되고 시기에 관계없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주가 지수는 안 좋더라도 일부 성장 산업, 아까 어떤 종목도 방금 전에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거 종목 투자. 저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이거로 하면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산업은 꾸준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뭐 주가 조정을 볼 때마다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딱 너무나 적합한 시간에 교수님께서 나와주셔서 고견을 펼쳐주셔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교수님.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